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완연한 봄 날씨였는데 오늘은 비도 내려서 조금 쌀쌀했는데요. 시간 여유도 있고 또 카페에서 비 오는 풍경을 보는 걸 좋아해서 카페에서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너무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오늘 제가 읽을 책은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안데르센 동화집 중에서 눈의 여왕이랍니다. 예전에 눈의 여왕이란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 드라마 내용상에서도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조건적이고 진실한 사랑은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다는 아름다운 동화 눈의 여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끝날 쯤이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어떤 악마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그냥 악마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사악한 악마 중에 하나였다. 어느 날 악마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거울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도 그 거울에 비추면 사정없이 왜곡되어서 거의 무의미하게 보이고 말았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흉한 것들은 더더욱 괴상하고 더더욱 흉하게 보였다.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거울에 비추면 푹 삶은 시금치처럼 처참해 보였고 더없이 착하고 정직한 인간들도 거울 속에서는 괴물의 형상이 되어버렸다. 머리통을 땅에 대고 거꾸로 서 있는가 하면 몸통은 사라져버리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도 없었다. 작은 주근깨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울은 그것을 얼굴 전체를 뒤덮을 만큼 커다랗게 확대해버렸다. 그러니 악마는 자신이 만든 거울이 재미있어 죽을 지경이었다. 또한 아무리 선량하고 신성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거울 속 얼굴은 징그러운 웃음을 날리는 표정이 되어버렸다. 악마는 자신의 발명품이 대견해서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악마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다. 이제야 비로소 이 세계와 인간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그들은 떠들었다. 악마들은 거울을 갖고 온 세상을 마구 돌아다녔다. 그 거울 속에서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은 나라나 인간은 하나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제 악마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들과 신의 모습까지도 거울로 비추어 보고 싶어 했다. 흉측해진 얼굴을 마음껏 비웃고 싶었던 것이다. 악마들은 회심의 미소를 띠고 하늘로 향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거울이 괴상하게 웃는 바람에 거울을 손으로 붙잡고 있기가 힘이 들 정도였다. 그러다 악마들이 더욱 높이 천사들과 신에게 거의 다다를 정도로 가까이 날아간 어느 순간 거울이 너무도 격렬하게 웃어대는 바람에 거울은 악마의 손에서 미끄러졌고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수백 수천 개의 조각으로 쪼개지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티끌과 파편이 되어 날아갔다. 이제 거울의 재앙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모래알갱이보다 작은 거울 조각들이 전 세계로 퍼져 사람들의 눈 속으로 들어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거울 조각이 눈에 박힌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삐뚤어진 모습으로 보거나
혹은 사물의 나쁜 면만을 보았다. 아무리 작은 부스럭이라도 거울이 갖고 있던 원래의 사악한 힘은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모래알 같은 파편이 아니라 커다란 거울 조각이 심장에 박히기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장 전체가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렸다. 또한 몇몇 거울 조각은 아주 커서 유리창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이런 유리창을 통해서 친구를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어떤 조각들은 안경알로 사용되었다. 똑바로 잘 보기 위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안경을 썼지만 반대로 해악이 더욱 확대될 뿐이었다. 이런 소동을 지켜보면서 악마는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다. 아직도 바깥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거울 파편들이 먼지처럼 떠다니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집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는 공간이 좁아서 모두가 정원을 가질 수는 없다. 아주 작은 정원조차도 꾸밀 수 없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화분에 꽃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그런 대도시에 한 소년과 소녀가 살았다. 두 아이들의 집은 모두 가난하여 비록 정원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기는 했으나 크기가 화분 하나보다 많이 크지는 않았다. 두 아이는 오누이가 아니었지만 오누이보다도 더 사이가 좋았다. 아이들의 부모는 이웃간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 있는 두 집의 다락방에서 각각 살았는데 한 집의 지붕과 다른 집의 지붕이 맞닿은 공간에는 빗물바지 홈통이 설치되어 있었다. 각자의 집 창문이 그곳을 향해 서로 마주보고 있었으므로 어느 쪽이든 창문을 열고 나와 홈통을 건너면 다른 창을 통해서 상대방의 집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두 가족은 모두 창문 바깥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내놓고 거기에 자신들이 먹을 약간의 채소와 작은 장미나무 한 그루씩을 길렀다. 장미는 그야말로 쑥쑥 자라났다. 어느 날 두 집 부모들은 상자를 홈통 위에 올려 장미가 상대편 집을 향해 자라도록 했다. 그러면 양쪽 집 창문으로 팔을 뻗으며 자라나는 덩굴 덕분에 자연스럽게 두 개의 아치형 장미 울타리가 생기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완두콩 넝굴은 상자 가장자리를 넘어 아래쪽으로 늘어졌고 장미나무는 나날이 키가 크면서 가지가 맞은편 집의 창문을 향해 기울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초록 이파리와 꽃송이로 이루어진 개선문 같았다. 상자는 높이가 매우 높았으므로 아이들은 그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나가 장미덩굴 아래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노는 것은 괜찮았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다. 그러나 겨울이면 거의 매일 창문이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바람에 그런 즐거움은 기대할 수 없었다. 대신 아이들은 다른 놀이를 생각해냈다. 구리 동전을 난로 위에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것을 얼어붙은 유리창에 갖다 댔다. 그러면 놀랍게도 멋진 구멍이 생겨났다. 동그랗고 동그란 구멍이었다. 각자의 창문에 생긴 구멍을 통해서 사랑스럽고 밝은 두 눈동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쪽 창문으로는 소년의 눈동자가,
그리고 다른 창에서는 소녀의 눈동자가. 소년의 이름은 카이였고 소녀의 이름은 게르다였다. 여름이라면 창을 나와 홈통을 건너기만 하면 한 걸음에 서로의 집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겨울에는 우선 긴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나간 다음 상대편 집으로 들어가 다시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집 바깥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일쑤이다. 어느 날 할머니가 눈보라를 보면서 말했다. 밖에서 윙윙거리는 저 하얀 벌떼 좀 보렴. 하얀 벌떼에게도 여왕벌이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진짜 벌에게 여왕벌이 있는 것쯤은 소년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럼 잊고 말고. 여왕벌은 항상 벌들이 제일 많은 곳에서 날아다니지. 벌 중에서 몸집도 가장 크단다. 여왕벌은 땅에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 늘 검은 구름 속으로 날아오르곤 해. 또 겨울밤이면 도시의 거리를 날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창문을 들여다본단다. 그러면 창문은 기이하게도 꽁꽁 얼어붙고 꽃 같은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는 거야. 아, 저도 그런 것 본 적이 있어요. 두 아이가 입을 모아서 대답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이번에는 소녀가 물었다. 그러면 눈의 여왕이 창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나요? 소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들어오기만 해보라지. 내가 얼른 집어서 난로 위에 올려버릴 거야. 그러면 흔적도 없이 녹고 말걸? 하지만 할머니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카이는 옷을 벗다 말고 창가 쪽 의자 위에 올라가서 동전으로 만든 동그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중 가장 커다란 눈송이 하나가 꽃을 심어 놓은 나무 상자 가장자리에 내려앉았다. 눈송이는 카이의 눈앞에서 점점 커다래지더니 마침내 곱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로 변했다. 별처럼 반짝이는 수백만 개의 눈송이로 만들어진 여자는 몹시 아름다웠지만 몸 전체가 투명하고 싸늘한 얼음의 결정체였다. 그래도 살아있는 여자였다. 찬란한 별처럼 환하게 빛나는 두 눈동자가 카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고요도 평온도 아닌 다른 종류의 빛이었다. 여자는 카이의 창문을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을 했다. 소녀는 놀라서 그만 의자에서 뛰어내리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창밖으로 거대한 흰새가 날아가는 것을 본 것만 같았다. 다음 날 흰 서리가 내렸다. 그리고 얼마 뒤에 눈이 녹고 봄이 왔다. 햇빛이 대지를 비추었고 흙 속에서 새싹이 움텄다. 남쪽에서 돌아온 제비들이 처마에 둥지를 틀었고 집집마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소년과 소녀는 다시 지붕 위 장미 넝쿨 아래의 작은 정원에서 함께 놀았다. 그해 여름 장미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빨갛게 활짝 피어났다. 게르다는 가시에 장미가 나오는 찬송가를 알고 있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게르다는 자신의 장미꽃을 생각했다. 게르다는 카이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고 카이도 따라서 불렀다. 계곡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었네. 이제 우리 아기 예수를 보러 가리.
소년과 소녀는 손을 마주잡고 장미꽃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을 올려다보며 마치 그것이 아기 예수인 양 말을 걸었다. 찬란한 여름날이었다. 햇살 따스한 한낮, 영원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장미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날도 카이와 게르다는 나란히 앉아 새들과 동물들이 나오는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커다란 교회 탑에서 종소리가 5번 들리는 순간 카이가 비명을 질렀다. 아야! 지금 뭔가가 내 가슴을 찔렀어. 아! 눈에도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소녀는 깜짝 놀라서 두 팔로 소년의 목을 안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녀는 눈을 깜빡거리더니 다시 말했다. 이제 없어진 것 같아. 하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악마의 거울 파편이었다. 선하고 훌륭한 모든 것들을 하찮고 흉측하게 만들어 버리고 악하고 보기 싫은 것들은 더욱 두드러지게 하며 사소한 실수는 커다랗게 확대해 버리는 사악한 거울 말이다. 그 거울 조각이 가엾은 카이의 심장 한가운데에 박혀버린 것이다. 이제 곧 카이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변할 것이다. 더 이상 아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얼음은 단단히 가슴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카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넌 왜 우는 거야? 우는 건 딱 질색이야. 울면 네 얼굴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나 알아? 이제 괜찮다고 했잖아. 치. 그러더니 카이는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저기 장미는 벌레 먹었네? 그리고 여기 좀 봐. 이 장미는 완전히 삐뚤어졌어. 어쩌면 이렇게 보기 싫게 피었는지. 장미꽃이나 나무 상자나 참 더럽게도 재수없게 생겼다. 카이는 발로 상자를 마구 차면서 보기 싫다던 장미 2송이를 확 비틀어 꺾어버렸다. 카이, 너 왜 그래? 놀란 게르다가 외쳤다. 하지만 카이는 충격받은 게르다의 표정을 보더니 재미를 느낀 듯 일부러 장미 1송이를 더 꺾고는 게르다를 혼자 남겨둔 채 말도 없이 자신의 집 창문으로 날름 들어가 버렸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게르다가 그림책을 갖고 카이를 찾아가면 그런 건 갓난 아기들이나 보는 거라고 빈정거렸고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수시로 삐딱하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또한 기회만 있으면 할머니 뒤를 따라다니면서 할머니의 안경을 걸치고 말투를 흉내내었다. 카이가 하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므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는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흉내내고 다녔다. 사람들의 말투와 걸음걸이에서 우스꽝스럽거나 유난히 흉한 특징을 귀신같이 잡아내고는 과장해서 흉내를 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칭찬하곤 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로구나. 하지만 카이의 이런 행동은 모두 눈과 심장에 박힌 거울 조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카이는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게르다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놀려대곤 했다. 이제 카이는 예전과 아주 다른 방식의 놀이를 즐겼다. 머리를 쓰는 놀이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날, 카이는 확대경을 갖고 와서
푸른 외투 자락을 들고 그 위에 눈송이를 받았다. 게르다, 이 확대경을 한번 들여다봐. 카이가 말했다. 확대경 속에서 눈송이는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였고 화려한 꽃송이나 모서리가 많은 별 같은 모양이었다. 정말로 아름다웠다. 어때? 정말 멋지지? 진짜 꽃보다 훨씬 더 근사해. 게다가 이건 정확한 대칭을 이루면서 단 하나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형체야. 물론 녹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잠시 후 카이는 커다란 장갑을 끼고 등에는 썰매를 맨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 광장에 간다. 거기서 다른 애들과 놀 거야. 그렇게 게르다의 귀에 대고 소리치고는 가버렸다. 광장에 모여든 개구쟁이 중에서도 유독 대담한 소년들이 농부들의 마차에 자신의 썰매를 묶고 매달려 가는 놀이를 즐기곤 했다. 그러면 꽤 빠른 속도로 한참을 신나게 달릴 수가 있었다. 소년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어디선가 처음 보는 커다란 썰매가 나타났다. 썰매는 온통 흰색이었고 그 안에는 털이 긴 흰색 모피를 온몸에 두르고 흰색 털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있었다. 흰 썰매는 광장을 2바퀴 돌았다. 카이는 재빨리 자신의 썰매를 흰 썰매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흰 썰매와 함께 달렸다. 그들은 점점 더 빠르게 달려 순식간에 광장을 지나 다음 거리에 도착했다. 흰 썰매를 모는 사람은 고개를 뒤로 돌려서 마침내 아는 사람에게 하듯이 카이에게 친근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카이가 썰매를 연결한 끈을 풀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카이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카이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도시의 성문을 빠져나와 곧장 앞으로 달렸다.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심하게 내리는지 카이는 바로 코앞에 있는 자신의 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카이는 흰 썰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끈을 풀어보려고 다시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의 작은 썰매는 큰 썰매에 매달려 질풍처럼 앞으로 내달릴 뿐이었다. 두려워진 카이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고 썰매는 바람을 맞으며 날듯이 달려갔다. 간혹 가다가 썰매는 공중으로 훌쩍 치솟기도 했다. 눈에 덮인 도랑이나 울타리를 뛰어넘는 듯 했다. 카이는 완전히 겁에 질려서 기도문을 외우려고 해보았다. 하지만 기억나는 건 구구단밖에 없었다. 쏟아지는 눈송이는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는 커다랗고 하얀 닭처럼 보였다. 어느 순간 눈송이들이 옆으로 튀면서 흰 썰매가 멈추었다. 흰 썰매를 몰던 사람이 일어섰다. 정말로 눈 그 자체인 흰 외투와 모자를 걸친 그 사람은 키가 크고 태도가 당당한 여자였다. 온통 눈부시게 하얀 그녀는 바로 눈의 여왕이었다. 우리 정말 신나게 달리지 않았니? 그런데 왜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어서 내 곰 털가죽 외투 속으로 들어오렴.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다. 그녀는 카이를 옆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외투로 카이의 몸을 꼭 감쌌다. 그러자 카이는 눈덩이 속으로 푹 파묻히는 기분이 들었다. 아직도 춥니? 여왕은 이렇게 묻더니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
그것은 얼음보다도 더 차가운 입맞춤이었다. 그 냉기는 이미 반쯤은 얼음덩이가 된 카이의 심장까지 전해졌다. 카이는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내 괜찮아졌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냉기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다. 내 썰매를 잊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린 카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썰매였다. 카이의 썰매는 흰 닭들 중 한 마리에게 묶여 있었다.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등에 카이의 작은 썰매를 매단 닭이 그들의 뒤를 따라왔다. 눈의 여왕은 한 번 더 카이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러자 카이는 게르다도 할머니도 집에 대한 모든 것도 깡그리 잊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 넌 죽게 되니까. 카이는 여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척 아름다웠다. 이보다 더 지적이고 위험 있는 얼굴은 상상할 수 없었다. 예전에 창밖에서 카이를 보며 손을 흔들 때와는 달리 얼음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도 전혀 없었다. 카이의 눈에 그녀는 오직 완벽한 여인이었다. 카이는 그녀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 자신이 암산을 잘한다며 자랑까지 했다. 심지어 분수도 암산으로 계산할 줄 알고 모든 나라의 면적과 인구까지 알고 있다고. 여왕은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러자 카이는 자신의 지식이 어쩐지 불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카이는 고개를 들고 거대하고 거대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여왕은 카이를 데리고 검은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올랐다. 거센 폭풍이 마치 옛날 노래를 부르는 듯이 귓가에서 몰아쳤다. 그들은 숲과 호수, 바다와 들판 위를 날았다. 그들의 몸 아래에서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늑대가 울부짖었다. 천지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다. 그 위로 검은 까마귀들이 까옥거리며 날아갔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보는 달은 더욱 크고 밝았다. 카이는 기나긴 겨울밤 내내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에는 눈의 여왕의 발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 카이가 사라진 후 게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 카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누구도 알지 못했다. 카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광장에서 놀던 소년들만이 카이가 어떤 크고 화려한 썰매에 자기 썰매를 묶고는 광장을 지나 성문 바깥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을 뿐이다. 카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게르다도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사람들은 카이가 죽었다고 말했다. 카이가 도시 외곽에 흐르는 강물에 빠졌다고 말이다. 그해 겨울은 참으로 길고도 음울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이 찾아왔다. 카이는 죽었어. 죽어서 땅 속에 있는 거야. 게르다는 햇님에게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해님이 대답했다. 카이는 죽었어. 죽어서 땅 속에 있는 거야. 게르다는 제비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비들이 대답했다. 그래서 게르다도
이제 카이의 죽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게르다가 말했다. 새로 산 빨간 구두를 신어야지. 카이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발이니까. 그리고 강으로 가서 카이의 행방을 물어볼 거야. 이른 아침이었다. 게르다는 깊이 잠들어 있는 할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빨간 구두를 꺼내 신었다. 그리고 홀로 걸어서 성문을 지나 강으로 내려갔다. 네가 하나뿐인 내 친구 카이를 데려갔다는 말이 사실이니? 카이를 돌려주렴. 그러면 내 빨간 구두를 줄게. 그러자 강물이 기묘한 모양으로 일렁였다. 그것이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게르다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빨간 구두를 벗어서 강물로 던졌다. 하지만 구두는 강 기슭 가까이에 떨어졌고 물살에 의해서 땅으로 밀려 나오고 말았다. 자신은 카이를 데리고 있지 않으니 게르다가 그토록 사랑하는 신발을 받을 수 없다고 강물이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게르다는 구두가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르다는 마침 강가 갈대밭에 있던 작은 배에 올라타 보트 가장자리에서 신발을 다시 힘껏 강 가운데로 던졌다. 그런데 게르다의 움직임 때문에 느슨하게 묶여있던 줄이 풀리면서 배는 강 가운데로 흘러가고 말았다. 그것을 알아차린 게르다는 얼른 배에서 내려오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사방은 강물뿐이고 땅은 너무 멀리 있었다. 배는 물살을 타고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갔다. 겁이 난 게르다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게르다의 울음소리를 듣는 건 참새들 뿐이었다. 참새들은 게르다를 육지로 데려가 줄 수는 없었지만 강가를 따라 날면서 게르다를 진정시키려는 듯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여기 있잖아. 우리가 여기 있어. 배는 강물을 따라 계속 흘러갔고 게르다는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은 발로 배에 앉아 있었다. 빨간 구두는 물에 둥둥 뜬 채 배를 따라 흘러왔지만 속도가 빠른 배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강둑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어여쁘게 피어난 꽃들, 오래된 나무들, 양들과 소들이 풀을 뜯는 산비탈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강물이 나를 카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자 게르다의 마음에는 희망이 솟았다. 게르다는 일어서서 아름다운 초록빛 강둑을 유심히 살폈다. 한참을 흘러가던 배는 커다란 벗지 정원에 가 닿았다. 정원에는 묘하게도 빨갛고 파란 창문이 달린 작은 집이 한 채 서 있었다. 지붕은 짚을 이어 올렸고 집 앞에는 나무로 만든 군인 2명이 총을 어깨에 올린 자세로 서 있었다. 게르다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강이 배를 강둑 가까이로 밀어준 덕분에 게르다는 그들이 서 있는 곳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게르다는 더욱 큰 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그러자 집안에서 지팡이를 짚은 한 노파가 나왔다. 노파는 예쁜 꽃무늬가 있고 커다란 챙이 달린 여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세상에 가엾기도 하지.
저리도 조그만 아이가 거친 물살에 쓸려 이 먼 곳까지 내려오다니. 노파는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와서는 지팡이로 배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게르다를 안아서 내려주었다. 마침내 땅을 디디게 된 게르다는 무척 기뻤다.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노파가 약간은 무섭기도 했다. 이리 와라. 넌 누구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얘기를 좀 해보렴. 노파의 물음에 게르다는 지금까지의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노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하는 소리를 냈다. 이야기를 마친 게르다는 노파에게 혹시 카이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다. 노파는 카이가 아직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곧 올지도 모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신의 정원에서 벗지를 따먹고 꽃들을 구경하면서 기다려보라고 말했다. 그곳의 꽃들은 그림책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예쁘며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이 모두 이야기를 할 줄 안다고도 했다. 노파는 게르다의 손을 잡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잠가버렸다. 집의 창들은 아주 높이 달려 있었으며 유리는 붉거나 푸르거나 혹은 노란색이었다. 그 창을 통해서 비쳐드는 햇빛은 온갖 색으로 신비롭게 아웅거렸다. 게다가 식탁 위에는 참으로 먹음직스러운 벗지들이 접시에 놓여 있었다. 노파는 게르다에게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으라고 권했고 게르다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먹었다. 게르다가 벗지를 먹는 동안 노파는 황금빗으로 게르다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그러자 아리따운 금발머리가 게르다의 작고 어여쁜 얼굴 주변에서 물결 모양으로 곱슬거리며 반짝반짝 윤이 났다. 게르다의 둥근 얼굴은 한떨기 장미처럼 눈부시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예쁜 여자아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소망해 왔는지. 여기서 같이 살자꾸나. 그러면 우리 둘 다 정말로 행복할 거야. 노파가 말했다. 노파가 게르다의 머리를 빗기면 빗길수록 게르다는 형제나 다름없는 카이를 점점 잊게 되었다. 사실 이 노파는 요술을 부릴 줄 알았다. 하지만 결코 나쁜 마녀는 아니고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살짝씩만 요술을 부리는 정도였다. 게르다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있고 싶었던 노파는 정원으로 나가 지팡이로 장미 덩쿨이란 덩쿨은 모두 건드렸다. 그러자 활짝 피어있던 아름다운 장미들이 모조리 검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미나무가 서 있던 자리조차 흔적 없이 사라졌다. 게르다가 장미를 보고서 두고 온 집과 카이를 기억하고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파는 게르다를 자신의 화단으로 데려갔다. 화단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고 달콤한 꽃향기가 천지에 가득했다. 모든 종류의 꽃이 계절과 무관하게 한꺼번에 피어 있었다. 그림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찬란하고 생생했다. 게르다는 환희에 겨워 팔짝팔짝 뛰어다녔고 해가 벗지나무 아래로 저물 때까지 수많은 꽃들에 둘러싸여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밤에는 예쁜 침대에서 보라색 제비꽃으로 속을 채운 붉은 비단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밤에 왕비처럼 행복한 꿈을 꾸었다. 다음 날에도 게르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서 뛰어놀았다. 그렇게 여러 날이 흘렀다. 이제 게르다는 정원과 화단이 있는 모든 꽃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많은 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빠진 듯이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정확히 어떤 꽃이 없는지는 게르다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게르다는 노파의 꽃무늬 여름 모자를 바라보다가 가장 아름다운 꽃, 장미를 발견했다. 노파는 장미나무를 모두 흙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자신의 모자에 있는 장미 무늬를 지우는 것은 깜빡한 것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므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법이다. 아니, 왜 이곳 정원에는 장미가 없는 걸까? 게르다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화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지만 장미는 한 송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게르다는 주저앉아 슬프게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장미나무가 묻힌 바로 그 자리에 떨어졌다. 따뜻한 눈물이 흙을 적시자 장미나무가 다시 자라나 땅속으로 들어갈 때와 다름없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게르다는 장미나무를 껴안고 꽃송이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집에 두고 온 아름다운 장미가 떠올랐다. 그리운 카이도 생각났다. 어떻게 그리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까? 카이를 찾으려고 길을 떠나왔는데. 게르다는 장미에게 물었다. 카이는 죽어서 땅속에 있다고 하던데 혹시 너희 카이를 보지 못했니? 카이는 죽지 않았어. 우리는 죽은 이들의 세계인 땅속에 있었어. 하지만 카이는 거기 없었단다. 장미들이 대답했다. 정말 고마워. 게르다는 다른 꽃들에게 다가가 꽃송이 속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러나 꽃들은 환한 햇살 속에서 오직 자신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꿈꿀 뿐 카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꽃들은 게르다의 물음에 자신들의 이야기로만 대답했다. 참나리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 들리니? 저 북소리가? 둥둥. 항상 2번씩 울리는 둥둥 소리. 여자들의 비통한 노랫소리도 들어봐. 성직자들의 외침 소리를. 길고 붉은 옷을 걸친 인도 여인이 화영대의 장작더미 위에 서 있지. 뜨거운 불꽃이 그녀와 그녀의 죽은 남편의 몸을 한꺼번에 집어삼키는 중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차지한 건 그 자리에 살아있는 한 남자이지. 이제 곧 그녀의 육신을 재로 만들어 버릴 불꽃보다도 더욱 뜨거운 그의 눈동자가 그녀의 가슴을 사로잡았어. 화영대의 불꽃이 가슴 속의 불꽃을 죽일 수 있을까? 무슨 소린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겠어. 게르다가 말했다. 이게 바로 내 동화야. 참나리가 대답했다. 나팔꽃은 무슨 말을 했을까? 좁다란 산귀리에 오래된 성이 서 있어. 초록색 담쟁이 덩굴이 불구스름한 낮은 담장을 빽빽하게 뒤덮으며 자라나 발코니까지 뻗어 있어. 그 위로는 어여쁜 소녀의 모습이 보여. 소녀는 난간이로 몸을 기울이고 길을 내려다보는 중이야. 그 어떤 장미도 그녀보다 싱그럽지는 못할 거야.
바람에 날리는 그 어떤 사각꽃도 그녀보다 가벼울 수는 없을 거야. 그녀의 비단 옷이 사각거리는 소리도 들어봐. 그이는 언제 올까? 하는 듯한 그 소리를. 그이랑 카이를 말하는 거니? 게르다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나는 그냥 내가 꿈꾸는 동화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나팔꽃이 새침하게 대답했다. 설강화는 무슨 말을 했을까?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긴 나무 판자가 밧줄로 매달려 있어. 그게 그네라는 거야.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귀여운 여자아이 둘이 모자에 달린 초록색 비단 리본을 바람에 날리면서 그네를 타고 있단다. 아이들의 오빠는 그네 위에 서 있어. 떨어지지 않게 한쪽 팔을 밧줄에 단단히 감은 자세야. 한 손에는 조그만 그릇을, 다른 손에는 도자기 대롱을 들고 있어. 비눗방울을 부느라고 그런 거지. 그네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오색의 영롱한 비눗방울이 햇빛 속으로 날아올라. 파이프에 달린 채 막 부풀어 오르는 비눗방울은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거든. 조그만 검은 개 한 마리가 비눗방울처럼 가볍게 뒷발로 일어서서 그네 위로 막 올라타려고 해. 그때 그네가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개는 아래로 떨어지고 말지. 개는 약이 올라서 컹컹 짖어대. 그네는 흔들리고 아이들은 개를 보며 웃고 비눗방울이 햇빛 속에서 터지고 풍경은 거품 속에서 갈기갈기 찢어지지. 이것이 바로 내 동화야.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쩐지 슬프게 들려. 게다가 카이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 히아신스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3명의 자매가 살았어. 다들 어여쁘고 살결이 투명할 만큼 맑고 고왔지. 한 소녀는 붉은 옷을 입었고, 두 번째 소녀는 푸른 옷을, 세 번째 소녀는 하얀 옷을 입었어. 어느 날 밝은 밤 고요한 호숫가에서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단다. 그들은 요정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풍겼고 소녀들은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지. 달콤한 향기는 점점 진해졌어. 얼마 후 소녀들이 누워있는 3개의 관이 숲에서 나와 호수로 미끄러져 들어갔어. 반짝이는 반딧불들이 허공을 떠다니는 촛불처럼 관 주위를 맴돌았어. 춤추는 소녀들은 잠든 것일까? 아니면 죽은 것일까? 꽃향기가 그들이 죽었음을 말하고 있어. 죽은 자를 애도하는 저녁 종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와. 게르다가 비통하게 말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 어쩌면 이리도 슬퍼지는지. 네 향기가 너무도 강해서 자꾸만 죽은 소녀들이 생각나. 아, 카이는 정말로 죽은 것일까? 하지만 땅속에 있다가 올라온 장미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딸랑딸랑. 히아신스가 종을 울렸다. 이건 카이를 위한 종소리가 아니야. 우리는 카이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노래를 부를 뿐이야. 우리가 아는 유일한 노래를. 이어서 게르다는 초록 이파리들 사이에서 노랗게 피어있는 미나리아 제비에게 갔다. 그러고는 말을 걸었다. 너는 조그만 햇님 같구나.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안다면 내게 가르쳐 주지 않겠니?
그러자 미나리아 제비는 황금빛 광채를 바라며 게르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나리아 제비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하지만 그 안에도 카이 이야기는 없었다. 신의 태양이 봄의 첫 햇살을 작은 마당에 따뜻하게 비추었단다. 햇살은 이웃집의 흰 담장에도 내려앉았지. 담장 바로 옆에는 그해 가장 먼저 피어난 노란 꽃이 환한 햇살 속에서 금빛 얼굴을 내밀었어. 늙은 여인 하나가 의자를 집 밖에 내놓고 앉아 햇볕을 쬐었어. 그때 남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는 가엾은 어린 손녀가 잠시 틈을 내서 찾아왔어. 손녀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어. 황금과도 같은 사랑스러운 입맞춤. 그것은 황금처럼 소중한 마음에서 나오는 입맞춤이었어. 입술의 황금, 지상의 황금, 아침 하늘에 떠오르는 찬란한 황금. 이것이 내 이야기야. 미나리아 제비가 말했다. 아, 가여운 할머니는 어찌 되었을까? 게르다가 슬프게 한숨을 쉬었다. 나를 참으로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카이가 없어져서 참 많이 슬퍼하셨는데 이제는 나 때문에 또 걱정을 하시겠지? 하지만 난 곧 집으로 돌아갈 거야. 카이도 데리고 말이야. 꽃들에게 물어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꽃들은 자기 이야기만 할 줄 알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전혀 들려주지도 않고 말이야. 게르다는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서둘러 달렸다. 그렇게 정원을 빠져나가는데 수선화가 지나가는 게르다의 다리를 건드렸다.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선 게르다는 키가 큰 노란 꽃을 향해서 몸을 수그리며 물었다. 너는 뭔가 알고 있니? 수선화는 뭐라고 말했을까? 난 나를 볼 수 있어. 나를 직접 볼 수 있다고. 그리고 내 향기는 참으로 달콤하기도 하지. 네다지 창이 달린 지붕 밑 작은 방에서 한 소녀가 옷을 입다 말고 춤추고 있어. 한 발로 섰다가 두 발로 섰다가 자신의 발로 세 개를 다 디디려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지. 하지만 그 소녀는 눈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소녀는 손에 들고 있는 코르셋에 찻 주전자로 물을 부어 깨끗함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옷걸이에는 하얀 드레스가 걸려 있는데 그 옷 역시 찻 주전자의 물로 깨끗하게 빨아서 지붕 위에서 말린 거야. 소녀는 그 옷을 입고 목에는 샛노란 스카프를 둘러. 그러면 흰 드레스는 더욱 하얗게 빛나게 되거든. 소녀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한번 보렴. 난 나를 볼 수 있어. 난 나를 직접 볼 수 있다고. 수선화가 말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그러니 내게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소리친 게르다는 정원 끝으로 달려갔다. 정원의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게르다가 문을 힘껏 흔들자 녹슨 문고리가 떨어지며 문이 활짝 열렸다. 맨발인 게르다는 그대로 밖으로 달려나갔다. 도중에 3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달아난 후에야 게르다는 길가의 도리에 앉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여름은 한참 전에 지나갔고 가을도 막바지였다. 모든 꽃들이 1년 내내 활짝 피어 있는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세상에, 벌써 가을이라니. 얼마나 오랫동안 허송세월했던 거야. 여기서 한가하게 빈둥거릴 틈이 없어. 게르다는 일어서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게르다의 작은 발은 물집이 잡혀서 쓰라렸고 지쳐서 온몸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날은 추웠고 풍경은 스산하기만 했다. 노랗게 물든 버드나무에 길쭉한 이파리들은 늦가을 안개에 흠뻑 젖어 있었다. 여기저기서 낙엽이 떨어졌다. 아직 열매가 남아있는 것은 자두나무뿐이었다. 자두는 혀가 오므라들 정도로 몹시 넓었다. 온 세상이 적막하고 음울했다. 게르다가 잠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눈 위를 걱충거리며 다가왔다. 까마귀는 한참 동안 게르다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울었다. 까까. 그건 까마귀 말로 안녕이란 다정한 인사였다. 까마귀의 인사는 원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게르다에게 홀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게르다는 홀로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의미를 뼛속까지 절실하게 느꼈다. 그녀는 까마귀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혹시 카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던 까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어쩌면 내가 본 그 아이가 바로 카이일지도 몰라.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너무도 기쁜 게르다는 펄쩍 뛰어오르면서 까마귀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세게 껴안고 정신없이 입맞춤을 퍼부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까마귀가 게르다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말했다. 그 사내 아이가 카이일지도 몰라. 그런데 그가 카이라면 그 아이는 공주 때문에 널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야. 카이가 공주랑 함께 산다고? 그래, 잘 들어봐. 그런데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려니 너무 힘들어. 네가 까마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참 쉬울 텐데. 미안. 그런데 난 까마귀 말을 할 줄 몰라. 우리 할머니는 하실 줄 아는데. 이럴 줄 알았으며 미리 좀 배워둘 걸 그랬다. 뭐 상관없어.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그래봤자 서툴러서 형편없을 테지만. 그리고 까마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 이 나라는 공주가 한 명 있는데 말도 못하게 똑똑하고 영리해. 전 세계 신문이란 신문은 다 읽고 읽은 걸 다시 모조리 잊어버릴 만큼 말이야. 얼마 전에는 공주가 왕위를 물려받았단다. 그런데 사람들 말로는 그 자리가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다고 해. 공주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는데 글쎄, 왜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가사였다는 거야. 그러고는 놀란 사람들에게 그냥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다고 말했다는군. 어쨌든 공주는 결혼을 하기로 생각한 거지. 그런데 겉보기에는 근사하지만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는 지루한 바보는 싫고 재치 있는 대답으로 대화를 이끌어 갈 줄 아는 그런 남자를 원했어. 공주는 궁전에 시녀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생각을 알렸지. 시녀들은 기뻐했어. 공주님이 결혼하시는구나. 조만간 이런 경사가 생길 것을 난 진작 알고 있었지 하고 다들 들떠서 어쩔 줄 몰랐단다.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이야. 나의 참한 애인이 궁전 마당을 날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들은 걸 전해주었으니까. 물론 까마귀의 애인 역시 까마귀였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처럼 까마귀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상대는 당연히 까마귀일 테니까. 그리고 곧 공주의 이름 첫 글자들이 가장자리에 들어간 하트 모양 광고가 신문에 실렸지. 잘생긴 젊은 남자라면 누구나 궁전으로 와서 공주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가장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 줄 아는 남자가 궁전에서 살게 된다고. 즉, 제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가장 말을 잘하는 남자가 공주의 신랑감이 된다는 거야. 정말이야, 정말이라니까.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정확해. 그날부터 사람들이 떼를 지어 궁전으로 몰려갔어. 서로 밀치고 뛰어다니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아무 성과도 없었단다. 바깥에서는 그리도 말을 잘하던 남자들이 성문을 통과해 은색 제복 차림의 근위병들을 만나고 계단을 올라가서 금색 제복 차림의 시종들을 보고 그리고 불빛이 휘황찬란한 거대한 홀에 들어서면 그대로 입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야. 마침내 왕자에 앉은 공주 앞에 서면 남자들은 공주가 한 마지막 말을 더듬거리며 반복하기만 할 뿐 다른 말이라곤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멍청이가 되어버렸지. 물론 공주는 자신이 이미 한 말을 또 듣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궁전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남자들이 몸속에 연기가 들어찬 듯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그러다가도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예전처럼 멀쩡해졌단다. 도시 성문에서부터 궁전 앞까지 구원자들의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그곳까지 가서 내 눈으로 직접 그 사람들을 구경했거든. 오래 기다리다 보니 다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 하지만 궁전에서는 미지근한 물 한 잔도 내주지 않았어. 좀 영리한 이들은 버터 바른 빵을 챙겨오기도 했지만 절대로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법이 없더군. 다른 경쟁자들이 허기가 져서 지친 표정을 하고 있으면 공주가 좋아하지 않을 테니 그만큼 자신이 더 유리해진다는 계산을 한 거지. 그런데 카이는 카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잖아. 혹시 그 남자들 중에 카이가 있었다는 거야? 게르다가 애타게 물었다. 좀 느긋하게 기다려봐. 이제 곧 카이 이야기가 나올 거야. 셋째 날이 되었어. 한 소년이 말도 마차도 없이 걸어와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궁전으로 들어갔어. 소년의 눈동자는 마치 네 눈동자처럼 그렇게 반짝였어. 소년의 머리칼은 길고 아름다웠지만 옷차림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단다. 맞아, 그 아이가 카이야. 아, 드디어 카이를 찾아냈어. 게르다는 기뻐서 펄쩍 뛰어오르며 손뼉을 쳤다. 소녀는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 아마 그건 배낭이 아니라 썰매였을 거야. 카이는 썰매를 타고 사라졌거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자세히 보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 참한 애인이 분명하게 확인해준 사실은 소녀는 궁전으로 들어가 은색 제복의 근위병들과 계단 위에 있는 금색 제복의 시종들을 보고서도 조금도 기가 죽거나 당황하지 않았다고 해. 당황하기는커녕 그들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계단 위에 하루 종일 서 있으려면 정말 지루하겠어요. 나 같으면 차라리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라고 말이야. 수많은 촛불이 켜진 홀은 휘황하게 밝았고 강요들과 대신들이 황금 쟁반을 손에 든 채 맨발로 걸어 다녔어. 그런 장소에 가면 누구라도 긴장하기 마련이잖아. 그런데
소녀는 장화가 그처럼 요란하게 삐걱거리는데도 조금도 겁먹지 않았대. 그건 틀림없이 카이야. 카이는 새 장화를 신고 갔어. 할머니의 방을 돌아다닐 때 카이의 장화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던 것이 기억나. 게르다가 외쳤다. 그래, 정말로 소리가 큰 장화였대. 소녀는 공주를 향해 침착한 걸음으로 다가갔어. 공주는 물레바퀴처럼 커다란 진주 위에 앉아 있었단다. 그 곁에는 궁전의 모든 귀부인들이 시녀들과 시녀들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궁전의 모든 기사들이 하인들과 하인의 하인들을 그리고 하인의 하인의 심부름꾼들을 거느리고 둥그렇게 서 있었지. 문 가까이에 서 있는 자일수록 표정이 거만해 보였대. 특히 문 바로 앞에 서 있던 하인의 하인의 심부름꾼은 늘 신뢰와 차림이었는데 너무도 도도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지 뭐야. 정말 어이가 없구나. 그래서 카이가 정말로 공주와 결혼하게 됐단 말이야? 게르다가 물었다. 내가 까마귀만 아니었다면 공주의 신랑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비록 애인이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소녀는 나만큼이나 말을 잘했다더군. 물론 내가 까마귀 말로 할 때를 말하는 거야. 이건 차만 내 애인이 들려준 거니까 확실해. 소녀는 서글서글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대화를 했어. 그는 사실 공주에게 구혼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공주가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갔던 것뿐이야.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 공주가 마음에 들었던 거지. 공주도 그가 마음에 들었고. 그럼 그 소녀는 카이가 분명해. 카이도 머리가 엄청 좋아서 분수까지도 암산으로 척척 계산할 줄 알거든. 카이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까마귀야. 나를 궁전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니? 말이야 쉽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야. 어떻게 궁전 안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보통 너 같은 어린 여자아이는 궁전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내 참한 애인에게 한번 물어볼게. 그녀라면 분명 어떤 묘안이 있을 거야. 아니야, 어렵지 않아. 카이에게 내가 왔다고 말해. 그러면 그는 금방이라도 달려나와서 나를 맞이해 줄 거야. 그럼 여기 울타리 옆에서 좀 기다려. 까마귀는 고개를 흔들면서 어디론가 날아갔다. 그리고 저녁이 된 다음에야 다시 나타났다. 깍깍. 내 참한 애인이 안부를 전해달래. 그리고 이건 그녀가 궁전 부엌에서 몰래 훔쳐온 빵이야. 네가 무척이나 배가 고플 것이 분명하니까. 궁전에는 빵이 넘치도록 많기도 하고. 그리고 궁전 출입은 불가능하대. 게다가 넌 맨발이잖아. 은색 제복을 입은 근위병들과 금색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그런 차림에 널 들여보낼 리가 없어. 하지만 울지는 마. 다 방법이 있으니까. 내 애인이 궁전의 뒤쪽 계단을 알아. 곧장 침실로 통하는 계단이지.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내 애인이 알고 있고. 그들은 정원으로 들어가 낙엽이 떨어지는 커다란 가로수길을 지나갔다. 창문에 불이 하나씩 꺼질 무렵 까마귀는 게르다를 궁전 뒷문으로 안내했다.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게르다의 가슴은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터질 것 같았다. 마치 나쁜 짓을 벌이려는 사람처럼 겁도 났다. 그러나 게르다는 그 소년이 정말로 카이인지 단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었다. 아니, 그는 카이가 분명했다.
게르다는 카이의 총명한 눈동자와 길고 아름다운 머리칼을 눈앞에서 그려보았다. 그들이 장미 울타리 아래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녀에게 직곤하던 카이의 미소도 떠올렸다. 게르다를 만나면 카이도 분명 기뻐할 것이다. 게르다가 카이를 찾아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들으면 감동할 것이다. 그가 없어진 다음 가족 모두가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지를 알게 되면 카이 역시 집을 무척이나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카이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게르다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벽장 위에서 작은 램프가 타고 있었다. 계단 중간에서 기다리던 까마귀의 참한 애인이 머리를 사방으로 흔들며 게르다를 관찰했다. 게르다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무릎을 약간 구부리며 인사했다. 내 약혼자가 당신 칭찬을 참 많이 했답니다. 아가씨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매우 감동적이에요. 램프를 들어줄래요? 내가 앞장을 설게요. 이 길로 똑바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누구와도 마주칠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누가 따라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게르다가 몸을 떨면서 말했다. 실제로 뭔가가 그녀의 곁을 휙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처럼 보였다. 다리가 날씬한 말이 바람의 갈기를 휘날리며 달려갔고 말을 탄 사냥꾼들과 귀족들과 기부인들이 그 뒤를 따랐다. 저건 전부 꿈일 뿐이에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을 사냥터로 데려가고 있는 거랍니다. 덕분에 당신은 침대에 누운 그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잘된 일이지요. 혹시 아가씨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까마귀의 애인이 말했다.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까마귀가 말했다. 그들은 첫 번째 방으로 들어섰다. 사방 벽은 꽃을 수놓은 장미색 공단으로 덮여 있었다. 이 방에서도 꿈은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너무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바람에 높으신 분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뒤로 갈수록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호화로운 방들이 차례차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침실이 나타났다. 침실의 고급스러운 유리천장은 야자수 같은 이파리 모양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황금 야자수 줄기에 백합꽃 무늬의 침대 2개가 매달려 있었다. 공주가 잠든 침대는 흰색이었고 다른 침대는 붉은색이었다. 붉은 침대에 카이가 잠들어 있을 터였다. 게르다는 붉은 꽃잎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렸다. 갈색의 목덜미가 보였다. 카이가 분명했다. 게르다는 큰 소리로 카이의 이름을 부르며 램프를 그의 머리맡에 갖다 댔다. 말에 올라탄 꿈들이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붉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이 깨어나 게르다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카이가 아니었다. 왕자가 카이와 닮은 점은 오직 목덜미뿐이었다. 그래도 무척 젊고 아름다운 왕자였다. 그때 흰 침대의 공주도 잠에서 깨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게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겪은 일, 그리고 까마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까지 모두 설명했다. 세상에 불쌍하기도 해라. 왕자와 공주는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까마귀들을 칭찬하면서 게르다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겠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착한 일을 했으니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공주가 물었다. 바깥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좋으니 아니면 부엌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궁중 전속 까마귀로 취직하는 것이 좋으니? 두 까마귀는 허리를 굽혀 절하고는 대답했다. 늙었을 때를 대비해서 고정된 일자리가 있으면 좋지요. 노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왕자는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게르다에게 자신의 침대를 내주었다. 그것은 왕자가 게르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었다. 게르다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생각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다니. 그녀는 눈을 감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 꿈들이 날아왔다. 이번에 꿈의 무리는 천사처럼 보였다. 천사들은 작은 썰매를 끌고 왔는데 그 썰매에는 카이가 타고 있었다. 카이는 게르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의 풍경이었으므로 게르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사람들은 게르다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단과 벨벳으로 치장해 주었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는 게르다에게 궁전에서 마음 편히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르다는 말이 끄는 마차 한 대와 장화 한 켤레만 달라고 부탁했다. 당장 먼 세상으로 나가서 카이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게르다는 장화와 토시까지 얻었다. 이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문 밖에는 황금 마차가 서 있었다. 왕자와 공주의 문장이 별처럼 번쩍거리는 마차였다. 마부와 하인 그리고 안내자까지 머리에 금관을 쓴 차림으로 마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왕자와 공주는 게르다를 손수 마차에 태워주며 행운을 빌었다. 이제 결혼하여 신랑이 된 까마귀가 성박 3마일까지 동행했다. 신랑 까마귀는 마차를 거꾸로 타면 어지럽다고 해서 게르다의 옆자리에 앉았다. 아내 까마귀는 성문 앞에서 날갯짓을 하며 그들을 배웅했다. 그녀는 궁중 전속 까마귀로 취직한 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두통에 시달리는 바람에 함께 갈 수가 없었다. 마차 안에는 설탕 뿌린 브레첼이 그득했고 좌석 아래에도 과일과 후추 과자가 잔뜩 있었다. 안녕, 잘 가. 왕자와 공주가 손을 흔들었다. 게르다는 눈물을 흘렸다. 까마귀도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몇 마일을 간 후 까마귀와도 작별을 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이별이었다. 까마귀는 나무 위로 날아올라서 마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검은 날개를 펄럭였다. 마차는 찬란한 햇살 속에서 반짝이면서 멀어져 갔다.